저는 그런 불안감들은 충분히 좀 해소되고 완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흐름들이 조금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거다. 다만 팀장님과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인터뷰로 정기 월에 한 번씩 월에 촬영한 게 좀 이제 거의 한 6개월쯤 네네. 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팀장님은 2021년에 상승장을 외쳤던 대표적인 주자에서 이제 하락을 외치셨던 걸로 이제 바꾸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몇 개월째 계속 조심해야 한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5개월째. 이게 한 5개월쯤 돼가니까 저도 이제 이분은 언제 좀 사라고 할까.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좀 장이 좀 그렇게 가서 뭐 우리 어쨌든 개인 투자였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팀장님 말씀을 들은 분은 어쨌든 돈을 덜 잃을 수 있었던 거였던 건데, 대체 우리한테 언제 사라고 할까? 과연 오늘일까? 라는 생각에 오늘 또 시간을 준비해봤는데,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제목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사십시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터닝 포인트가 가까워졌다. 드디어? 네, 터닝 포인트가 가까워졌는데 지금 막 따라가서 살 때라기보단 시장이 좀 불안해할 때, 공포스러워할 때, 그때 좀 담아간다면 올해 내년까지 좀 좋은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 연간 전망을 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월 전망을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봤더니 제가 원래 봤던 것만큼 좀 흐름들이 좀 잘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안한 이유들도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불안한 것들이 많긴 한데, 저는 그런 불안감들은 충분히 좀 해소되고 완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흐름들이 조금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거다. 다만 코스피가 지금 2,700, 2,9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출렁였다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렁일 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3월 FNC 이제 정례 회의 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본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경기 불안 심리가 큰데 경제지표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커졌다.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고 밀리고 흔들리고 있다. 근데 3월 FMC를 기점으로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고 경기 회복은 이제 봄이 되면서 좀 회복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3월 FMC 결과를 보면은 예상했던 수준만큼 딱 나왔다. 그런데 굉장히 매파적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만큼 올해 작년부터 이만큼 걱정을 한 거잖아요. 이만큼 걱정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기보다는 다소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거를 얼만큼 경기 흐름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천천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어떤 요인으로 통화 정책에 이제 좀 변곡점들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비둘기파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몇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의 시장이 내려왔던 이유는 경제지표가 좋아도 밀리고 나빠도 밀렸어요. 왜냐면은 경제지표가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경제지표가 나쁘면 금리 인상하는데 경기까지 안 좋아?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3월 FMC를 기점으로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진정된다라는 것보단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렇게 좀 제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제어가 되면 이제 경제지표가 좋은 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제어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매기는 프라이싱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춤을 췄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3번 한다, 뭐 4번 한다 그랬다가 2월 10일 날 뭐 고용지표랑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8번 한다, 9번 한다 그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올해 안에 4번 한다, 5번 한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7번 한다 그랬다가 춤을 췄네요. 네, 춤을 췄죠. 왜 그랬냐? 12월 달 FMC를 마치고 난 뒤에 그때 제시했던 게 올해 안에 3번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주 사이에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스탠스가 확 바뀌면서 올해 안에 3번 금리 인상한다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한 전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준이 점도표가 있으면은 그 점도표 안에서 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게 아마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잡히고 시장 심리도 이렇게 좀 변동이 작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매파적인 건 같긴 하지만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예상 기준금리, 미국 YS 뭐 이런 것들이 가격 지표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거야라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1.9% 정도거든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해 줬어요. 1.9. 올해까지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 인상은 1.9 정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시장은 좀, 우리가 걱정했던 것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리고 제가 매파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롱거런이라 그래서 아주 길게 봤을 때 이 정도 금리가 중립적인 금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2.4%예요. 네. 보통은 이걸 넘지 않게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 기준금리가 2.8로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4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물가를 잡으려면 굉장히 세게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꺾이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말 4월 초까지는, 그리고 물가 지표를 4월 10일 전후에 확인할 텐데 그때까지는 너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근데 좋은 거는, 다행스러운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에는 3번 금리 인상이거든요. 올해는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이제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동안 6번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2023년 전체로는 3번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확 그 속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데에서, 그리고 또 2024년 전에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시그널을 보여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다. 그리고 24년 전에는 금리 인상이 끝낼 거다. 다만 물가가 안 잡히면 중립금리,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금리 이상으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줘서 안도할 수 있지만 물가 지표에 대한 포인트는 좀 더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뭔가 정점을 통과했다면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미국 증시가 FMC 이후에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쫙 장중에 2% 등락을 보이다가 보합권까지 쫙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온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 가능하다. 미국 경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경기 침체 확률 낮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막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가 얼만큼 좋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징후들이 뭐 있나. 그러니까 여기 징후라고 쓴 거는 자 이제 경기 회복되니까 무조건 날아갈 겁니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 흐름들이 좀 둔화 그림이었는데 요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단초들이나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0만 명까지 왔어요. 네. 그건 아마 얘기를 듣기로는 그 PCR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신속 항원으로도 이제 확진자를 하잖아요. 그걸 카운팅하면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갑자기 들어와서 신속 항원은 뭐 20분, 30분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하는 거랑 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렇게 거기에 합쳐지면서 갑자기 20만 명 정도가 튀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금 30만 명대로 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잡히게 되면은 저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리고 뭐 글로벌 흐름들을 봤을 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 튀었다가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의 특징인데 얼음 송고 패턴이라 그래서 쫙 올라갈 때는 너무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팍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국도 좀 멀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유럽하고 미국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국은 5만 명대 까지 내려왔고, 유럽은 아직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정점이었던 뭐 200만 명대 전후보다는 80만 명대, 50만 명대로 떨어져 있어서. 근데 미국과 유럽은 지금 정점을 지나서 좀 내려온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이 정점이잖아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거나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두 개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일단은 한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런 나라들은 올해 초부터, 올해 1월부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대폭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빨리 잡힐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나 유럽은 그동안에 누적 확진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원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3차 접종한 사람들을 합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빨리 꺾였던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방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좀 더디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지금 독일이거든요. 독일도 그동안 방역을 잘했고 누적 확진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독일도 한 25만 명, 20만 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 확진자 수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전 고점이 한 80만 명 되거든요. 그보다는 높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글로벌 주요국들을 보면은 빨리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는 오미크론의 특징도 있고 이제 확진자 수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로 빨리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활동 지수라고 하는 이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올해 1월, 2월, 3월 계속 올라가고 있죠. 1월, 2월, 3월. 그렇게 본다면 경제지표가 나빠질 거라기보다는 점차 좋아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인데요. 왜냐면 미국이 한 해 동안에 7번 금리 인상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지할 만큼의 경기 회복세가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용의 나비 효과가 시장에 좀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취업자 수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요 노동인구라는 거거든요. 노동인구. 이 노동인구가 뭐냐면은 노동시장, 취업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이 들어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월 달에 139만 명, 2월 달에 30만 명, 2달 동안 169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합쳐봐야 16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왔던 노동자들보다 2달 동안 들어온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그러면 왜 작년에 취업을 안 했니? 취업을 할 필요가 그렇게 없었어요. 뭐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삐쭉삐쭉 했잖아요. 삐쭉삐쭉. 이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임금이 낮은 직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10월 달에 이런 지원금들이 다 끊겼는데 끊기자마자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쫙 줄어들었죠.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돈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요 2020년 저점까지 떨어지고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보여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취업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을 두고 임금소득을 받을 테니까 시간을 두고 소득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임은 이제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취업시장으로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구직자 수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많았는데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수요와 공급자의 갭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튀어오른 거거든요. 급등을 한 거거든요. 요게 구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이 임금 상승률도 좀 진정이 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거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 물류가 제대로 안 돌았는데, 물류가 제대로 안 돌았던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였었거든요. 그런데 딱 1월 달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제일 큰 항구라고 하는 LA 항에서의 그 물동량, 물류를 얼마나 처리하느냐의 그 양이 5개월 만에 늘었고요. 그리고 롱비치 항, 두 번째 항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딱 내린다 그래서 막 다른 업체들이 와서 막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중간 기착지나 물류 창고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은 그 컨테이너, 미국 내에서의 트럭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양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쫙 줄어들고 있었다가 1월 달 되니까 딱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동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 육상 운송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노동 요구가 급증을 한 그림들이 시간을 두고 소비 개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 거기다가 물동량이 그리고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효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또 이제 뉴욕 연준이라고 하는 뉴욕 지역에서의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글로벌 전체로는 2달 연속 하락, 미국은 6개월 만에 하락. 꺾이고 있네요. 꺾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화의 징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안 좋은 그림들이 보시면 5개월 내내 올라갔거든요. 제가 약세뷰를 말했던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내 안 좋았던 그림들이 이제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다. 한두 달만 더 확인하면 아마 긍정적인 나비 효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팀장님이 약세뷰라고 하셔서 약세, 강세, 중립 있고 뭐 중약, 중강이 있다면 팀장님 지금 그 중에서 5단계에서 어느 스탠스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시장 뷰로 따진다면 약세에서 중약 정도로 옮겨왔고요. 이제 3월 말 4월을 지나면은 중강으로 옮길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강으로 가겠죠. 근데 전략적으로는 매수 강도를 따지자면 지금은 중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 강도로 따지면 이제 3월 말 4월 초 코스피가 좀 흔들리게 될 때는 완전히 강. 그 다음부터는 강강 이렇게 가겠죠. 팀장님이 곧 이제 다시 강세로 돌아오셔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과 물동량, 뭐 공급망 이런 수치들이 이제 좋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그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가능성이 0%란 건 없거든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요 그림 보여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고.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폭등을 해서 이거 손을 쓸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대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별로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은 미국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후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도 알 수 있어요.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기 침체와 물가가 같이 오르는 같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은 경기만 못 놓고 볼게요. 물가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경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침체로 갈 징후도 없고요. 확률적으로도 뭐 미국 중앙은행들에서 뭐 지역별로 경기 침체 확률을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GDP 레벨을 본다 하더라도 2018년, 19년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논할 정도는 아닌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작년에 너무 좋았던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게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는 좀 슬로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좀 심하다. 그런 그림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때문에 또 많이들 공포스러워 하세요.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과거 경기 침체 때와는 좀 다른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년물은 보통 경기를 반영을 한다고 얘기해요. 2년물은 보통 통화정책을 반영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금리 흐름과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금리 흐름이 있는데 요 둘 간에 10년, 원래는 장기물이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물과 단기물이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이렇게 역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역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경기보다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됐을 때는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좀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된다라고 해서 바로 침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왜 이처럼 10년물하고 2년물이 이렇게 급전직하느냐. 이유를 보면 경기가 불안해서는 아니에요. 10년물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2년물이에요. 2년물이 치고 올라요.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요번에 3월 달에 처음 했는데 얘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과거 흐름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금리 인상했을 때 정도의 금리 레벨까지 올라온 거예요.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만큼이나 선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2년물 금리가 여기서 2%, 2.5%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다면 얘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요 장단기 금리 차가 쭉 떨어지는 게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때도 2019년 하반기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쫙 올라오는 과정에서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자, 요즘 그럼 물가, 그 다음에 달러. 달러도 굉장한 강세. 엄청나죠. 중국발 불확실성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또 사람들이 불안한 그런 변수들 한번 점검 좀 해주신다면. 좋다 말하는데. 저는 좋아요. 달러가 오르는 거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니까. 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 솔직히. 그러네요. 근데, 불안 요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 불안 요인들이 언제 해소될까에 대한 정답을 드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 불안 요인들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앞으로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온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물가도, 달러도, 중국도.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이게 물가 지표인데 물가 전망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보다 더 상향 조정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7%, 8%, 9% 올라갈 건가? 야,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겠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100달러로 다시 내려온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30달러까지 간다라고 계속 올해 내내 올해 연말까지 130달러에서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유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것은 2월 달에 물가가 굉장히 높게 7.9까지 나왔고 전월 대비 변화율도 높게 나왔는데 이게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6.6% 급등을 했어요. 2월 달에 미국에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전년 대비 변화율 보면 40에서 30%로 둔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가가 웬만큼 올라서는 전년 대비 변화율 7.9%라는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100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본다면 아마 유가 상승률은 이제 30%대, 20%대로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를 지금까지 뭐 7.9%까지 끌어올렸던 유가나 휘발유 가격들은 이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유가의 휘발유 가격 버금가게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신차랑 중고차 가격이에요. 이걸 보면은 어이구 얼마나 더 올라갈라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이게 툭 떨어졌어요. 신차는 전월 대비 0.3, 중고차는 0.1. 조만간 이게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꺾이겠죠. 꺾일 겁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이. 그러면은 그동안 물가를 7.9까지 끌어왔던 휘발유, 신차, 중고차 가격,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이미 정점을 통과했고, 그렇게 본다면, 요 그림, 요 흐름들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0일 전후에 있을 3월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은 시장이 바로 치고, 거기서 바로 치고 갈지, 한번 출렁였다 치고 갈지 다시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볼 수 있는 3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는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휘발유 가격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중고차나 신차나 이런 쪽도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뭐 다이렉트로 뭐 20%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7.9인 물가 상승률이 서비스 물가 수준인 한 4%대 중후반 정도까지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불안감들보다는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는 100포인트까지 갔었고 원달러율도 1240원 막 이렇게 넘나들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달러만 놓고 보면 그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작가님한테는. 왜요? 저 사실 이번 달 원래 매달 25일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뭐 유튜버마다 다를 수 네네. 있지만 25일까지는 좀 달러 높았으면 좋겠다. 아, 그럴 수는 있어요. 라는 생각을 했어.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3월 지나고 4월, 5월, 6월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달러가 하락한다고 약세로 간다고 많이들 의아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환율은 그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을 보면 원달러, N달러, 원엔, 유로달러 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달러 인덱스도 이 달러 인덱스 안에 유로와 파운드가 거의 70몇 프로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로하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를 볼 때는 미국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유럽 간이 어디 쪽에 힘이 더 센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GDP 성장률이 이게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유로존 영국인데 미국보다 유럽의 GDP 성장률 힘이 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달러가 더 치고 가긴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올해 안에 6번 더 할 거라는 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은 22 통화 정책은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모르시죠? 22가 유럽 쪽 아닌가요? 네, 유럽.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통화 정책은 잘 몰라요. 근데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22쪽이에요. 미국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좀 긴축의 속도, 그러니까 통화 정책 정상화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라가르드라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처럼 ECB 총재가 있어요. ECB 총재라는 분은 그동안 돈을 풀었던 것을 3분기 중에 끝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랫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변하는 것은 ECB. 얘네들이 점점 긴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럼 요 어느 쪽에 힘이 더 세질까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ECB는 멈춰 있고 미국만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멈추고 이제 ECB가 올라오게 된다면 유럽 쪽에 힘이 세지는 거예요. 통화 정책이 있어서도 긴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에이, 그래도 약세로 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7년.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분기마다 4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22는 돈을 계속 풀었어요.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달러는 102에서 88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 이때도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이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드라기 총재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드라기 총재가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죠. 연준이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할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결정된 상황이었고, ECB는 계속 완화적으로 가다가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좁혀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88로 갔어요. 그때 비슷한 상황이군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90포인트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갔죠. 네. 금리 인상할 거를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ECB가 변한다면 이게 좀 하방 압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월 달에 ECB, 그러니까 유럽 통화정책 회의 직후에 유로화는 급등하고 달러는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뉘앙스나 문구가 약간 변했는데 외환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4월, 5월, 6월 지나면서 ECB 통화정책이 좀 더 정상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갈 텐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달러는 약해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중국은 뭐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양회 전인대를 끝나면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로 5.5를 제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좀 타이트한 정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꺾여서 망가질 것인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딜레이 됐던 그러니까 한두 주, 한 달 정도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연된 동안의 정책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서 지연될 것들을 그 다음에는 더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돈을 푸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거기다가 재정정책 세게 한다 그러고 올해 5.5% 성장을 한다고 목표를 세워놓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올해는? 네, 올해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 아시아 지역들이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작년을 보면은 이게 G8이라 그래서 선진국 이거는 신흥 아시아, 일본을 뺀 신흥 아시아의 GDP 성장률이거든요. 신흥 아시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중국, 대만,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애들이 들어있죠. 자 보시면은 신흥 아시아하고 G8하고 GDP 성장률이 비슷했어요. 작년 2분기에는. 작년 4분기에는 G8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이러니까 신흥 아시아가 쉽지 않았던 환경이에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게 역전이 되고 이게 역전이 된 거 격차를 좀 벌리면서 좀 신흥 아시아 쪽에 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요. 메이저 5 아시아와 G7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 간의 상대 강도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은 신흥 아시아 경기가 좀 더 좋다.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은 선진국 경기가 좀 더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게 쫙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경기 사이클 상으로 신흥 아시아보다 선진국이 좀 낫다라고 말하는 건데 끝을 조금 보시면은 요 하락하는 폭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돌아서겠죠. 얼마 있으면 돌아설 텐데 이게 돌아설 때마다 신흥 아시아 증시가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뭐 1분기 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미국보다 신흥 아시아를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서학개미 뭐 해가지고 많이 넘어갔잖아요. 많이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이다. 왜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심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반대로 투자하는 게 더 실익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로 돌아가면 한국 증시가 대폭등을 했었던 시점이에요. 그때 동학개미 운동해가지고 미국 필요 없고 한국 기업들 대형주만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 그때 거꾸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다면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미국 주식이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려 있다라면 지금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조금 한국 쪽으로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저는 올해 내년까지 봤을 때 좀 더 한국 증시가 올라갈 룸이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뭐 전부 다 오자는 뜻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비중으로 친다면 보통은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든 뭐 중국이든 대만이든 이런 데 하는 사람 사실 잘 없고 그쵸. 제 주변에 한국 하거나 아니면 하거나. 미국 좀 하거나 맞아. 그럼 그 외에는 사실 일반 사람 수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을 7, 미국을 3 정도로 올해는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좋아하는 쪽으로 좀 투자 비중을 확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한국 쪽으로 많이 움직여도 된다. 라는 말씀. 8대2 정도라는. 네, 8대2나 9대1 정도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잘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덜 간다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매력은 좀 약해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은 미국보다는 한국 쪽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껏 힘들게 이제 서학개미로 나중에 가신 분들 많은데 지금 또 다시 동학으로 돌아와야 한다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분석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면 되는 건지 뭐 추세 반전 기대해도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질문에서. 그쵸. 추세 반전 가능하고 사도 되는데 천천히 사자.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자. 왜냐면은 지금 저도 어제 그러니까 FMC 끝난 다음에 전화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코스피 2,700 넘어서 2,800 가는 거 아니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사도 수익은 나실 겁니다. 근데 약 한 주, 두 주, 좀 길면은 한두 주 정도는 좀 힘들 수 있다. 힘들다는 게 막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출렁출렁하는 과정에서 이때 사지 말고 이때 살 걸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사자. 만약에 그게 확인된 다음에 사더라도 2,700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신 게 지금 사야 되냐, 따라가서 사도 되냐라는 건데, 저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 반전은 충분히 가능한데, 요 바닥을 잡는 과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베어리션 전망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이렇게 턴할 텐데 요 여진이 있을 구간에서 조금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요게 FMC 이후 그날 FMC가 있었던 날 증시 흐름인데 FMC가 시장을 끌어올렸어는 전혀 아니에요. 유럽, 중국,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좋았거든요. FOMC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협상,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의 상장 폐지 우려 완화 이런 것들로 미리 올랐었어요. 그런 힘들과 FOMC 공개 이후에 등락을 거친 끝에 미국 증시도 좋았던 그림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 데에는 기대감, 안도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징후들이나 변화들은 하나둘씩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기대감과 안도감에 팍 튀어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경기는 이렇게 둔화됐던 그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할 텐데 이 과정에서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턴하는 구간까지 등락을 있을 테니까 요걸 활용해서 사야지 지금 탁 튄 구간에서 따라 사면 요 구간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FOMC 공개 직후에 시장 흐름이요. 원래는 이게 잘 갔어요. 왜냐면 유럽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S&P 500도 그리고 나스닥도 3월 17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날 증시가 좋았어요. 그러다 FOMC 공개 직후에 쫙 빠졌어요. 맞아. 그러다 이렇게 확 돌아섰거든요. 자, 여기서도 기대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쫙 빠진 거는 매파적이다. FOMC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했던 것만큼 나왔는데 상당히 매파적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폭을 거의 줄이고 막 마이너스 반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걸 확 돌린 계기는 어떤 경기가 좋다라는 증거나 시그널이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덕분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미국 경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긴축을 견딘 만큼 경제된다.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가운데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확률을 어떻게 보시냐. 올해 내년 중에. 그랬더니 아직까지 낮다라고 본다고 하면 한순간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공포스러웠던 거죠. 경기 침체하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걸 말로써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면 진짜로 그런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라는 시그널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보는데 OECD 경제선행지수는 요 낙폭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나를 봤을 때 쫙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는데 사이클상으로는 아직 이렇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하강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높아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고점권에 있다라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경제 지표들이 계속 잘 나와서 이거를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전문가들이 전망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계속 이러거든요.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는데 지금 쫙 높아졌다가 이게 고점권이잖아요.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쫙 높아져서 이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 일정들을 봤더니 요 색깔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월보다 예상치가 전월보다 안 좋을 거로 예상되는 거를 파란색 하락
화살표로 했고요. 네. 전월보다 좋은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에 화살표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다 그쵸. 전월보다 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3월 말 4월 초까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기가 괜찮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경기 침체 확률 낮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확인이 필요하다. 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삐끗삐끗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여기 2700선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기보단 다시 한번 출렁이는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때 사야 돼요. 이때 많이 사면은 그 다음 흐름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저희 상단은 4월, 5월, 6월 지나면은 2850, 2900선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떨어지면 2600선을 깰 수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저번에 2600 살짝 깼었죠. 2591까지 갔다가 팍 튀어올랐다가 2600 갔다 튀어올랐다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네. 2600이 한번 깨지면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밀릴 수 있어서 그때를 조금 기다려셨다 사시면은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사도 괜찮아.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지금 2690선, 80선에서는 한 10% 사셨다가 네. 2650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한 20% 사고 2600이 깨졌다 하면 30% 사시고 2500선대로 쭉 밀리고 갑자기 밀린다 그러고 하면 그때 다 담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시는데 제가 보는 락바텀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매수권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도 팀장이 전에보다는 확실히 엄청 긍정적인 그렇죠. 뷰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지금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곧 오겠지만 지금부터 사도 크게 크게 무리는 없다. 나쁘진 않다. 네. 다만 또 밀리면 그때 더 비중을 많이 담자는 점점 더 건데 담자라는 거죠.